이거 우리나라 노래인데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아? 무슨 소리야? 이건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노래야. 어린 시절에 다들 불렀어. 아니, 한두 곡도 아니고 이 많은 곡이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여기 한 중국인 여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20살 왕유친이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중국 군의 의장대로 한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의장대는 부모님께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지요. 두 분께서는 의장대에서 함께 생활하시며 사랑을 키워오셨고 결국 결혼까지 하셨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나게 되었지요. 부모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의장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두 분 모두 의장대에서 보여주는 퍼레이드와 제식 동작, 깔끔하게 다려진 군복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께서는 제가 성장해 의장대에 입대하여 중국 군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부모님은 저에게 늘 중국 군대의 위대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왕유친, 우리 중국 군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 특히 열병식은 중국 군사력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란다. 저희 부모님은 매번 자랑스럽게 열병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열병식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야. 우리 군사 장비와 병사들의 훈련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야. 우리는 매번 세계가 주목하는 열병식을 통해 중국의 강력함을 증명해 왔어. 사람들이 중국의 군사력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존경하게 되는 것도 이 열병식 덕분이야. 아버지는 종종 중국 군대의 전투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강조하셨지요. 중국의 DF-41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지. 12,000km를 넘게 날아가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5세대 전투기인 J-20은 스텔스 기술로 미국의 F-35와도 대등하게 겨룰 수 있단다. 또한 항공모함 야오닝호와 산둥호는 우리의 해군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기반을 만들어줬지. 이런 힘이 있으니 우리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야. 어머니도 덧붙이셨어요.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병사들의 제식 동작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훈련과 규율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나타내는 거란다. 그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병사들은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지.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동작 하나하나가 세계에 우리 중국의 저력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야. 부모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제식 동작을 배워야 했어요.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어나, 서, 돌아서, 멈춰 같은 명령어를 듣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열병식에서 제가 당당히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며 기대에 부풀어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제식 동작에 전혀 재능이 없었답니다. 아니, 형편없었다고 하는 편이 더 맞겠지요.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깔끔하고 정확한 동작들은 저에게는 마치 풀 수 없는 퍼즐 같았어요. 처음엔 부모님께서 차분히 가르쳐 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을 느끼셨는지 점점 화를 내셨어요. 왕유친, 너 정말 우리 딸 맞니? 이 간단한 동작 하나 못해서야 어딜 가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머리를 쥐어박으신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제가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지요. 저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동작을 흉내 내보려 했지만 결과는 항상 엉망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 스스로도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었어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매일매일 부모님과 다투는 날이 잦아졌어요. 시작은 늘 같지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앉혀놓고 늘 말씀하십니다. 왕유친,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위대한 중국 군대의 의장대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애국하려면 그게 제일 확실한 길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오늘도 참지 못하고 대답했지요. 애국은 꼭 군대에 입대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도 있다고요. 그러면 부모님은 금세 얼굴이 굳으시고 잔소리를 시작하세요. 다른 방식. 내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노래나 듣고 있는 게 애국이라고. 그게 무슨 애국이냐? 오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터져버렸지요. 엄마, 아빠,
저도 애국하고 있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중국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중국 노래를 따라 만든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제가 다 찾아내고 정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고하는 것도 제가 하고요. 일주일에도 몇백 곡씩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잠도 못 자고 계속 작업해야 한다고요. 부모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정말 답답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왕유친, 어차피 한국은 중국의 속국 아니었니? 좀 따라하면 어떻다고 그렇게 날뛰는 거니? 그 사람들도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넌 그런 거 신경 끄고 의장대 시험이나 준비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엄마 아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노래로 난리라고요. 유튜브나 SNS에서 한국 노래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 노래가 사실은 중국 노래라는 걸 전혀 모르고 다들 한국 거라고 믿어버린다면요? 그럼 우리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나중에 우리가 사실 그건 중국 노래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세요? 제 말에 부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런 게 아니야. 의장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너 혼자서 한국 노래를 다 맡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부모님은 제 일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의장대가 자랑스러운 직업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한국에서 나오는 표절곡을 정리하고 신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 몰라주시는 걸까요? 솔직히 요즘 저는 의장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제가 정말 부모님이 바라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꿈꾸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누군가는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과 매일 티격태격 실랑이를 벌이며 지내던 어느 날, 정말 상상도 못할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식탁을 가리키셨어요. 왕유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차려봤다. 어서 와서 먹어라. 식탁 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라탕부터 꿔바로우,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노래를 불렀던 딸기 생크림 케이크까지 놓여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꽃다발까지 들고 계셨지요. 저는 순간 뭔가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볐어요. 엄마,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요. 부모님은 마치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사람처럼 환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왕유친, 너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지. 새로운 시작이라니. 저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시작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이걸 보면 알게 될 거다. 봉투를 받은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지? 설마 장난은 아니겠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본 순간 제 눈앞에는 선명하게 적힌 단어들이 보였어요. 중국 국군 의장대 합격 통지서. 뭐라고요? 저는 손에 든 종이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 이게 뭐예요? 제가 의장대에 지원한 적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지요. 왕유친, 내가 이제 20살이 됐잖니. 여군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지원해 둔 거야.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듣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제가 지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격 통지서가 나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제야 어머니께서 살짝 민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왕유친, 사실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았지. 의장대 고위 간부에 로비를 해서 내 합격서를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야. 열심히 훈련받아서 훌륭한 의장대원이 되는 것. 뒷돈을 썼다고요?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엄마,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의장대에 가고 싶다고 한 적도 없잖아요. 게다가 돈까지 써서 억지로 합격시키다니.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유친아, 너희 엄마랑 나는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단다. 내가 우리처럼 의장대원이 되는 건 우리 가족의 자랑이고 나라를 위한 봉사잖니. 아니요. 저는 그런 선택을 한 적 없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매일 뭐 하는지 보셨잖아요. 한국이 표절한 노래를 조사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제 일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의장대라뇨? 제가 무슨 로봇인가요? 왜 저를 제 뜻도 없이 의장대로 밀어넣으세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왕유친,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도 의장대원이 되면 내 인생은 훨씬 나아질 거야. 부모로서 당연히 널 위해 선택한 거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요.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킬 거예요. 억지로 합격시켜 놓은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저는 의장대 합격 통지서를 찢어버리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 저는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의장대에 억지로 밀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싫었어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부모님도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출근하셨거든요. 나라를 위해 하는 일에는 휴일도 없다고 하시며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며칠째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너무 걱정이 돼서 방에서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설마 지금 내가 걱정돼서 출근 안 하는 거야? 뭐, 휴가라도 쓴 거야? 왜 출근을 안 해? 열병식도 얼마 안 남았다며 부모님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시더니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사실은 말이다. 왕유친, 너를 의장대에 합격시키려고 우리가 퇴직을 했단다. 뭐라고요? 퇴직을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생을 의장대에 바친 분들이 갑자기 퇴직이라니요.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요즘 중국 정부에서는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거든. 그리고 너를 의장대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둘 다 퇴직을 했지. 약간의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써서 의장대 고위 간부 장비서에게 뒷돈을 찔러줬단다. 뭐라고요? 돈 때문에 퇴직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다 뒷돈으로 썼다고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당장 부모님께 따졌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돈도 없을 텐데. 그러자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군인연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너만 조국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부모님은 한결같은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왕유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니? 너는 우리 인생의 자랑이고 희망이야. 내가 의장대에 들어가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꿈꾸던 일이란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내가 이어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국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좋아요. 엄마, 아빠, 의장대 들어갈게요. 부모님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죠.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며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왕유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줘서 정말 기쁘구나. 하지만 저도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중국 노래를 베껴가는 일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에요. 이걸 끝내기 전에는 의장대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부모님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아시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아.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마무리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의장대 훈련에 전념해야 한다. 알겠지?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다시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우리 중국 노래를 베낀 사례를 정리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의 음원 사이트에서 곡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인기 음원 차트를 살피고 SNS와 뉴스, 블로그 등을 뒤지며 중국 노래와 유사한 곡들을 비교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곡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몇몇 곡은 멜로디와 가사뿐만 아니라 편곡 스타일까지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듯했죠. 그렇게 밤낮 없이 모은 자료가 두꺼운 파일 2개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일부 곡은 단순히 멜로디를 가져온 수준이 아니라 중국 전통 음악의 멜로디를 샘플링하거나
우리의 고유한 악기를 활용한 부분까지도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죠. 제가 이 자료를 온라인에 일부 공개하자 한국 작곡가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처음엔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는데 그 내용은 제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또 무슨 일이래?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참 재밌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비웃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괜히 난리를 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한국 네티즌들은 그의 편을 들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무슨 창작권을 얘기해? 전 세계 짝퉁의 왕이면서 중국인들이 창작에 관심이 있었다니. 놀랍네. 이런 반응에 저는 처음엔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좋아. 그렇게 비웃어라. 내가 이번 일을 반드시 마무리해서 진실을 밝힐 거야. 한 달간의 자료 정리가 끝난 뒤 저는 모든 자료를 모아 중국 저작권 협회에 보냈습니다. 협회 담당자는 자료를 보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어요. 왕유친 씨, 이 자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네요. 단순히 표절 신고로 끝낼 일이 아니라 국제 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 논문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작업이 단순히 한국의 표절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중국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자료를 정리하며 조사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응원 사이트를 뒤지며 자료를 추가하고 있었어요.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또 정전이야? 저는 큰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아빠, 엄마, 이 집 너무 후져요. 언제까지 정부에서 주는 이런 집에서 살 건데요? 이참에 이사 가요. 이제 퇴직하셨으니까 좀 좋은 데로 가자고요. 촛불을 찾아 켜고는 불빛 아래에서 혼자 툴툴댔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쪽으로 눈을 돌린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야? 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전혀 정전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깜짝 놀라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이거 정전 아닌 것 같아. 우리 집만 불이 꺼져 있네. 뭐가 문제야? 그런데 아빠는 거실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만 계셨어요. 아빠, 듣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고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모습이었죠.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문을 여셨어요. 왕유친, 사실은 말이야. 우리 전기요금을 몇 달째 내지 못했어. 뭐라고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전기요금을 못 냈다고요? 군인연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 한두 달 연금이 안 나왔을 때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 그런데 며칠 전에 군 사무국에 다녀왔는데 우리처럼 퇴직 후 연금을 못 받은 퇴역 군인들이 수백 명이나 있더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아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부에서 우리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을 때 우리는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애국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어. 정부가 우리를 퇴직시키고 연금까지 지급할 여유가 없었던 거야. 나라가 우리 같은 퇴역 군인들을 제대로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거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연금이 안 나오면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요? 돈도 다 의장대 뒷돈으로 썼잖아요. 엄마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아직 퇴직금도 다 못 받았거든. 내가 의장대에 들어가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 삶의 마지막 보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모르겠구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님이 의장대에 저를 넣으려고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큰 짐을 짊어지고 계셨는지 알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정전이 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국 저작권협회 센터의 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왕유친 씨, 만약 한국 저작권협회에 소송을 걸고 승소한다면 합의금으로 상당히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싸움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말했죠. 엄마, 아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제대로 끝내고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기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내고 생활비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셨죠. 왕유친, 그런 게 정말 가능하겠니?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동안 우린 뭘 먹고 살겠니?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문제는 당장 전기가 끊긴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 끝에 컴퓨터를 챙겨 옆동에 사는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는 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유친아,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는 친구에게 지금 우리 집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의장대에 저를 넣기 위해 퇴직금을 로비에 썼다는 사실부터 퇴직 후 연금을 못 받아 전기요금조차 못 낸다는 얘기까지 전부 털어놨죠. 친구와 친구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뭐라고? 너희 부모님이 퇴직금을 그런데 쓰셨다고? 설마 옆집 사람들이 연금을 못 받고 있을 줄은 몰랐네. 특히 친구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워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퇴역 군인들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긴 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 그런 일을 겪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게다가 못 받은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왕유친,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잠시 주춤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우리 군인들에게는 분명 최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너희 부모님도 곧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렴.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친구네 가족의 도움 덕분에 저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곧바로 중국 저작권협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협회장님은 자료를 검토한 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왕유친 씨, 이 자료는 단순히 소송용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국제 소송으로 승소한다면 이건 중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더 소중히 여길 계기가 될 겁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논문도 작성해 학계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작권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정리한 자료가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센터장님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왕유친 씨, 한국의 몇몇 악덕 기획사와 한국저작권협회에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전화로 연락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자료를 넘긴 것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작업이 더 복잡한 문제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센터장님도 이 일을 국제적으로 진행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해하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혹시 저와 함께 직접 한국에 가서 문제의 기획사와 한국저작권협회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어요. 좋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협회장님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출국 전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이제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일만 마무리하면 제가 약속한 대로 의장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할게요. 부모님은 걱정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너 혼자서는 무리하지 말고 협회장님과 잘 협력해라.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저는 처음부터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무엇보다도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지요. 협회장님과 준비해간 서류를 들고 기획사 몇 군데를 찾아갔지만 대부분 문전박대였습니다. 어느 한 기획사에서는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제가 서툴게 준비한 한국어로 설명을 시작하자 직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에서 왔다고요? 표절이요? 그런 일로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가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문제가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거든요. 한국저작권협회에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협회 직원은 우리의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중국에서 주장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국제적인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표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항의했어요. 한국에서 중국 노래를 베껴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중국 문화에 대한 침해예요. 한국저작권협회가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하면 안 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살다 살다 처음이군요. 중국에서 다 베껴간 노래를 우리가 베꼈다니 참으로 황당하군요. 어쨌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귀국해서 중국 법원에 제소하시죠. 이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지? 중국의 속국이었던 나라에서 중국어를 안 쓰는 것도 어이없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도 않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좋아.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는데 소송에서 진다면 정말 억울할 거야. 어떻게든 한국에서 결판을 보고 돌아가겠다. 그날 밤 협회장님과 숙소로 돌아와 한국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사례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문제의 작곡가가 출연해 이렇게 말했죠. 중국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곡을 따라했다는 건데 사실은 거꾸로 그쪽이 우리 걸 따라한 게 아닐까요? 이 발언은 단순히 비웃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 대중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SNS에는 우리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죠. 중국이 또 쇼를 한다. 우리나라를 폄하하려는 건지 뭔지. 저런 주장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 중국이 먼저 베껴놓고 무슨 소리야. 저는 그 반응을 보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두 곡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문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싸움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겪은 푸대접과 모욕적인 대우에 이어 마녀사냥 같은 여론까지 경험하며 저는 심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숙소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하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유튜브를 켜게 되었죠. 그때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저는 관심이 생겨 영상을 재생했어요. 영상 속에는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부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인 남자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첫 곡부터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여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노래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자 한국인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이건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노래야. 어린 시절에 다들 불렀어. 그 대답에 중국인 여자는 황당해하며 맞섰어요. 아니야. 내가 어릴 때 중국에서 부모님도 부르고 친구들도 부르던 노래야. 이건 중국 노래가 맞아. 그러자 남자는 더 많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것도 중국 노래야? 하며 줄줄이 노래를 불렀죠. 그는 10곡도 넘게 이어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여자는 점점 당황한 표정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다 우리나라 노래야. 둘은 점점 격해지며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노래가 처음 만들어진 연도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둘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고 저도 영상을 보는 동안 손에 땀이 나도록 몰입했죠. 흥미진진하네. 당연히 다 중국 노래겠지. 왜 저렇게 억지를 부릴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지켜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확인한 결과 부른 모든 노래가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노래였던 겁니다. 단 한 곡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 노래들의 제작 시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비슷한 시기였더라도 어느 정도 주장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몇 년, 심지어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들이었어요. 중국인 여자도 결국 모든 노래의 출처를 인정하며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둘은 웃으며 싸움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웃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영상의 댓글창은 온통 재미있다, 웃기다는 반응으로 가득했어요. 역시 한국 음악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싸움이었다. 중국인 여자분 귀엽네. 근데 사실은 사실이지. 이런 콘텐츠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동안 저는 화면을 보며 오열했어요. 모든 게 허무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들도 다 틀렸단 소리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떠올리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정리하며 스스로 믿었던 진실이 완전히 뒤집힌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움과 허탈감에 휩싸였고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이어나가는 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결국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죠. 엄마, 아빠, 저 당장 입대할게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왕유친? 내가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내린 걸 보니
무척 큰 일이 있었던 것 같구나. 저는 울먹이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앞으로 계획을 말했어요. 저작권 소송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잖아요. 군인 월급이 크진 않지만 지금처럼 중국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의장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이상, 여기까지 왕유친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 정말 황당하네. 아니, 다들 김치는 잘 먹으면서 왜 파오차이는 입에도 안 되는 거야? 김치의 원조가 파오차이라고. 한국이 베껴다가 만든 거라고. 미식가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맛도 구별 못하고. 파오차이가 뭐가 어쩌고 어째? 너네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기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중국인이 흥분하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 있는 작은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아밀이라고 해요. 원래 저희 가게는 프랑스와 중국의 요리를 결합한 독특한 메뉴들로 유명했어요. 맛에 대한 호평도 많았고 손님도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부터 가게가 갑작스럽게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드릴게요. 올림픽이 열렸던 2024년 여름은 그야말로 인파로 북적였어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는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프랑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역대 올림픽 중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라고 분석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체감한 분위기도 딱 그랬어요. 거리마다, 지하철역마다, 경기장 주변마다 중국어로 된 표지판과 안내문이 부착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많은 중국인들이 문제의 시작점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온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생길 일은 아니었어요. 관광객이 많아지면 유럽 각국의 음식점들도 대부분 반가워하죠. 실제로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손님을 받아들이면서 매출이 꽤나 상승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가게는 상황은 달랐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당시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녁 뉴스 채널에서는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에 몰려든 관광객들의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자기들만의 식재료를 꺼내 조리해 먹는 모습이 크게 이슈가 되었죠. 화면 속에는 커다란 가스버너와 냄비, 그리고 각종 향신료들과 삭힌 식재료들이 가득 담긴 통들이 보였어요. 앵커는 현장 리포터와의 연결해서 오늘도 파리 도심 곳곳, 특히 대형 경기장 주변에 임시로 텐트를 치고 조리하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혼잡해지고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심한 냄새와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어요. 이 리포터는 제 생각보다 훨씬 자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중국 특유의 향신료에서 나는 강렬한 냄새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현장 인터뷰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프랑스 자원봉사자가 길거리에서 조리를 해먹는 중국인들에게 이곳에서는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된다고 영어로 말해봤는데 통하지 않자 프랑스어로 다시 손짓발짓까지 더해가며 만류하는데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기자는 덧붙여서 말했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프랑스어와 영어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따르고 결과적으로 이런 충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실리고 SNS에도 퍼지면서 파리 현지인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주변 식당 업주들과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다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희 프랑스의 행정부에 잘 모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기간 동안 숙박시설이 모자랐다는 점이에요. 파리의 숙박시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올림픽 시즌에는 호텔이나 에어비앤비가 금방 매진되죠. 거기에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뛰니 일부 관광객들은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텐트가 경기장 주변이나 공원, 심지어 보행로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신문사에서는 이 사건으로 매일 대서특필했어요. 기사에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예상했던 관광 인원을 수용할 만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곧 도심에 대규모 임시 거주지가 생기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텐트촌 안에서 고기를 굽거나 즉석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지 않는 모습이 군데군데 카메라에 잡히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더 커졌죠. 저도 실제로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익숙한 파리의 풍경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텐트들 사이로 마치 캠핑장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고기 굽는 연기가 길거리에 자욱했어요. 여름이라 날씨도 덥고 습해서 그 냄새가 더 강렬하게 퍼졌어요. 이건 정말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길거리에서 중국인들이 조리한 음식들은 향이 매우 강했어요. 특히 중국의 여러 지역 향신료는 저도 중국 요리를 공부하면서 자주 써봤는데 정말 특이한 향을 가지면서도 때로는 마니아 취향일 정도로 독특해요. 거기다 삭힌 식재료나 절임 음식 특유의 시큼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가 함께 어우러지니 프랑스인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한 인터뷰에서 어떤 파리 현지인은 길을 지날 때마다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저는 아시안 요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공공질서와 위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냄새가 강한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도 해서 벌레나 쥐가 꼬일까 두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중국인들의 조리 행태가 계속 언론에 노출되면서 중국 음식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파리에 있는 중국 레스토랑들은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꽤 사랑받고 있었는데 올림픽 기간을 기점으로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인들은 중국 음식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싫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희 가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음식에 중국풍 소스나 향신료를 살짝 섞는 퓨전 레스토랑이에요.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에 매콤한 사천식 마라 소스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식 스테이크 소스에 두반장을 가미해서 색다른 풍미를 내는 식이었어요. 원래는 이를 신선하고 독특하게 여겨주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림픽 이후로 손님들의 반응이 확 바뀌었어요. 프랑스 현지인들도 다른 유럽 관광객들도 갑자기 중국 음식 냄새가 별로라며 예약을 취소하거나 방문을 망설이는 경우가 부쩍 늘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향신료 사용을 절제하고 메뉴판에도 너무 강한 향은 자제하고 있다고 적어두었어요. 그래도 분위기가 돌아서 버리니 힘들었어요.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자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중국 음식을 빼고 프랑스 전통 요리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조금이라도 가게를 살리려면 손님들의 인식을 돌려놓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중국인들의 행태 때문에 한동안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주변에서 중국 식재료 사용을 줄이라는 말도 들었고 아예 간판부터 다시 바꿔서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자리 잡았던 중국풍 메뉴들을 모두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재료 수급부터 조리 과정, 가게 인테리어까지 싹 고쳐야 할 텐데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았죠. 또 그동안 쌓아온 저희 가게만의 정체성도 아까웠어요.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중국 요리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천, 광둥, 상하이 등 다양한 중국 지역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여러 셰프에게 사사했고 그렇게 습득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프랑스 식문화와 결합해보자는 생각으로 도전한 것이 지금의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 이후 가게는 점점 더 한산해졌어요. 손님들이 확연히 줄었고 가끔 오는 손님들도 중국 음식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살짝 불쾌한 기색을 보이거나 이상한 향 나지는 않죠? 하고 재차 확인했어요.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는 제 오랜 동료이자 직원인 왕린이 있어요. 그는 중국 쓰촨 출신으로 저와 함께 이 가게를 처음 열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중국 전통 방식에 아주 능숙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는 소중한 친구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든 마음에 왕린에게 털어놨어요. 우리 이제 정말 중국 음식을 줄여야 하는 걸까? 손님들이 싫어하니 어쩔 수 없는 걸까? 라고 물었어요. 왕린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어요. 그는 지금 프랑스 언론이 우리 중국인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조롱한 게 문제예요. 조금만 버티면 분명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 중국의 음식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요. 언젠가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왕리는 중국인의 긍지가 무척 강했고
또 중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정말 높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요즘 세계에서 한국의 김치가 엄청나게 유명한 거 아세요? 그런데 사실 그 김치는 우리 중국의 파오차이를 베껴간 거거든요. 이 기회에 파오차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진짜 김치를 맛보고 싶으면 파오차이를 먹어야 한다고 홍보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요즘 한국 음식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파리에 있는 한식당들, 특히 김치를 파는 곳들이 줄줄이 대박을 치고 있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들었어요. 특히 프랑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김치도 건강식이자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왕리는 원조는 사실 중국의 파오차이라면서 한국 김치는 사실 짝퉁이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 이야기는 중국 인터넷상에서도 자주 나오고 한중 사이에서 때때로 외교 문제처럼까지 번졌던 걸로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김치와 파오차이는 분명히 다른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왕리는 중국이 원조다라고 주장했고 마케팅적으로 쓸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사람들이 진짜 김치라고 부를 만한 파오차이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미 김치 자체가 핫하니 그에 편승해 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왕린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파오차이를 직접 만들 줄 알아요? 했더니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족과 늘 만들어 먹었으니 문제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왕린은 일찌감치 주방에 들어가 파오차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료와 과정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양배추 같은 채소를 절이고 여러 가지 향신료와 함께 절임 액을 만들고 그 안에 넣어 숙성하는 방식이었어요. 왕리는 원래는 좀 숙성을 오래 해야 맛이 제대로 들지만 우리 중국 파오차이는 굳이 한국 김치처럼 지나치게 오래 숙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서너 시간쯤 지나고 왕리는 완성된 파오차이를 작은 접시에 담아 제게 내왔어요. 겉보기에는 빨갛고 알싸한 느낌이 김치와 꽤 비슷해 보였어요. 매운 향기도 폴폴 풍겼고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큼하면서도 매캐한 그 특유의 향기가 제 코를 확 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봤어요. 순간 입안에 퍼지는 그 독특한 맛과 향이 너무 낯설고 강했어요. 저는 이미 중국 요리를 오래 접해왔는데도 이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만 무심코 우웩하며 구역질을 해버렸어요. 왕리는 그 소리를 듣고 저를 째려봤어요. 괜히 미안해져서 어제 와인을 많이 마셔서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라고 얼버무렸어요. 왕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표정한 얼굴로 곧 익숙해질 거예요라고 대답했어요. 잠시 후 왕리는 완성된 파오차이를 쟁반에 가득 담아 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이제 곧 점심 장사를 시작해야 하니 각 테이블에 곁들인 반찬처럼 놓아두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정말 이걸 손님들이 좋아할까? 괜히 새로운 편견만 더 심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왕린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제가 괜히 만류하기도 어려웠어요. 어쩌면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을 뿐 손님들 중에는 이 독특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왕린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주말이 아니어서 손님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몇몇 단골과 관광객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몰래 주방 문틈으로 홀을 살폈어요. 손님들이 파오차이 접시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 궁금했거든요. 2명, 3명씩 들어와 자리 잡았고 전 손님들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파오차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빨갛고 매콤해 보이니까 이거 혹시 김치 아니에요? 한국 음식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이건 중국 전통 절임 채소 파오차이랍니다. 김치가 이 음식을 따라한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반신반의하면서 한 입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손님들의 표정이 정말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코를 확 막고는 아우, 이거 상한 음식 아니에요? 쉰내가 너무 심한데요? 라고 크게 외쳤어요. 제가 놀라서 달려갔더니 이미 테이블 주변 손님들 모두가 도대체 언제 만든 거냐, 식감이 너무 물컹거리고 시큼한 냄새가 온 테이블을 뒤덮는다며 난리가 난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저 이거 못 먹겠어요. 숨 막히는 냄새예요. 음식이 상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희 직원들한테 당신들
혹시 상한 채소에 고춧가루 버무려서 주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제 가게 홀은 그 순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떠났고 어떤 단체 손님은 당장 구청이나 위생 당국에 신고하겠다. 이건 명백히 상한 음식 같다며 고래고래 소리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거부 반응이 심할 줄이야 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파오차이가 냄새가 좀 강하고 독특하긴 해도 왕님 말대로라면 아주 특별한 맛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서둘러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다면 파오차이를 치우고 다른 메뉴로 대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사과부터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손님들 마음이 풀리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왕민이 뛰쳐나오더니 손님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미쳤어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이게 상한 음식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건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정통 음식이에요. 하고 흥분하면서 손님들을 노려보는 거예요. 손님들이 역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예의가 없었다는 겁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냄새가 너무 고약하잖아요. 못 먹겠습니다라고 맞섰어요. 그러자 왕리는 한술 더 떠서 김치는 잘들 먹으면서 왜 김치의 원조인 파오차이는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짝퉁 음식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맛이란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어요. 홀은 더 시끄러워졌어요. 손님들은 무슨 무례한 주방장이 다 있냐. 이 식당은 종업원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괜히 변명 말고 환불이나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왕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음식 먹을 줄 모르면 조용히 먹고 가지 그래. 어디서 평가질이야. 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결국 손님들은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딴 음식을 내놓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탓하냐 하며 소동을 벌이더니 몇 분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찍고 신고 전화까지 하는 듯 보였어요. 고성이 오가던 손님들은 결국 상한 음식을 팔고 주방장은 손님에게 욕이나 하고 이 식당 당장 문 닫게 해야겠다라고 하며 가게를 박차고 나갔어요. 어떤 분은 계산도 안 하고 이딴 음식을 왜 돈 주고 먹느냐며 뛰쳐나갔고요. 저는 혼비백산해서 그 뒤를 쫓아가 죄송하다며 진정을 시도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 손님들만 나간 게 아니라 주변 다른 테이블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용히 계산만 하고 나갔지만 몇몇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홀 안은 텅텅 비어버렸고 저는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왕리는 왜 거기서 손님들과 싸우고 난리를 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왕린을 돌아보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식당인지 알아요? 사장은 나잖아. 손님이 맛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왜 그렇게 발끈해? 그리고 무슨 중국 음식이 그렇게 대단해서 손님들한테 막말을 해요? 뉴스에서 봤던 진상 관광객 얘기. 괜히 괴담이 아니었네. 오늘 보니까 정말이지. 당신 태도가 너무 과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왕린의 얼굴이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사장님도 편견만 가득하네요.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음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한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파오차이를 모욕하니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파오차이가 짝퉁 김치로 무시받을 음식이 아니에요. 파오차이가 무시받는 건 곧 우리 중국이 무시당하겁니다. 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래서 제가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 당신 혼자 식당 열어서 팔든가요? 이건 내 가게라고요. 손님들이 맛없다고 항의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잖아요. 당신이 사장이야? 왜 나서서 엉망으로 만들어? 라고 했어요. 순간 제 입에서 중국인을 싸잡아 비난하는 비아냥도 나왔어요. 어휴. 하여튼 요즘 중국인들 소리 크고 악만 높다고 하더니 뉴스에서 본 그대로네. 왕린, 당신 보니까 왜 그렇게 과격하게 구는지 알 것 같네. 라며 소리쳤어요. 왕린은 제 말에 완전히 선이 넘어갔다고 느꼈는지 눈을 부릅뜨고는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지금 어디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왕린은 커다란 파우차이 통을 들고 나와 가게 출입문 근처 유리창 쪽으로 다가가더니 지금 떠올려도 끔찍해요.
그는 거대한 파오차이 통을 가게 유리창에 그대로 철퍼덕하고 뿌려버렸어요. 마치 저한테 복수라도 하듯이 통 안에 있던 빨간 양념 국물이며 채소 덩어리가 와장창 튀면서 가게 문과 바닥, 인도까지 온통 뒤덮었어요. 당연히 악취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 파오차이 특유의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쳤지만 왕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게 밖을 향해 뛰쳐나가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시뻘건 양념과 바닥에 널브러진 절임 채소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온 가게 앞이 지옥도가 됐어요. 큼한 냄새에 고춧가루 알갱이가 바닥을 뒤덮고 채소들이 질척질척하게 깔려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는 강한 냄새에 극도로 예민한 분들도 많아서 몇몇 행인들은 코를 틀어막고는 으악, 무슨 역한 냄새야 라며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가게는 망했다. 그것도 아주 최악의 방식으로 망해버렸네 하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손님들은 다 나가버렸고 왕님마저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사라졌으니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허둥지둥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바로 제가 평소 인사만 짧게 주고받던 미연이라는 한식당 매니저였어요. 미연은 아밀리.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뛰어오더니 저를 일으켜 세워 야외 테이블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손수 물을 뿌려가며 가게 문 앞에 끈적하고 매운 양념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가게 일로 분주하다 보니 미연이랑 친하게 지낼 기회가 많진 않았어요. 그저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세요? 정도로 서로 안부만 묻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달려와 저를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미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동네 레스토랑 매니저 중에서도 유독 젊고 또 실력이 출중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프랑스 현지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요리학을 동시에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졸업 후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실습도 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의 한식당 매니저 자리에 발탁되었다고 해요. 특히 미연이 맡은 이후로 그 한식당 매출이 300% 이상 뛰었다고 들었어요. 파리 시내에선 한식이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긴 하지만 그 가게만큼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른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레스토랑 매니저들은 미연을 두고 젊은데도 똑 부러지게 일한다며 칭찬하거나 한편으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미연이 제 가게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파오차이 국물을 닦아내주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더 났어요. 미연 고마워요. 정말 하고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가게 앞 청소를 얼추 마무리한 미연은 저를 보며 너무 놀랐을 테니 잠깐 저희 식당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진정해요. 괜찮겠죠? 권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가게 안은 엉망진창이라 들어가기도 겁나더라고요. 마침 우리 직원들도 몇 명 남아있긴 했지만 왕린이 사라진 상황에서 주방도 혼란스럽고 홀도 손님이 다 떠나버렸으니 일단 영업을 중단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미연이 이끄는 대로 건너편 한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저를 조금 안심시켜줬어요. 그리고 특유의 구수한 국물 냄새와 불판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고기 향이 제 코를 간지럽혔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한식당 분위기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미연은 저를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히고 한국의 대추차라고 하며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차를 훌짝이자 조금씩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미연이 조금 진정됐나요?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파리 올림픽 이후 중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심해져서 가게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중국인 직원 왕린이 제안한 파오차이를 새 메뉴로 내놨는데 손님들이 냄새 때문에 기겁했고 왕린이 손님들과 싸워서 난장판이 됐으며 결국 왕린이 가게에 파오차이를 뿌리고 나가버렸다는 이야기까지 모조리 말했어요. 미연은 그 얘기를 듣더니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평소에 아밀리 식당 보면 파리에서도 꽤 인기 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라고 했어요. 저는 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가게 이미지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매출도 바닥이에요. 아무래도 폐업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미연은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아밀리, 이 좋은 입지와 가게를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 한식당 체인으로 새로 오픈해보시는 건 어때요? 지금 운영하던 메뉴도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살려보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식 노하우를 더하셔도 좋아요. 제가 직접 관리와 홍보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당시에 저는 솔직히 갈팡질팡했어요. 중국 프랑스 퓨전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한식 체인을 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가게를 살리려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기에 미연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미연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파오차이가 프랑스인들에게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파오차이 특유의 발효 냄새와 강렬한 시큼함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한 음식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 중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맛이 달라서 외지인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연은 김치도 사실 발효식품이라 향이 꽤 강하긴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나는 시큼함보다는 매콤하고 아삭한 식감이 강조되도록 만들어서 입맛에만 맞으면 오히려 중독성이 강해요라고 하셨어요. 특히 현대에 와서는 덜 익힌 겉절이부터 완전히 익힌 숙성 김치까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가 쉬워요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설마 맛이 그렇게 다를까 하고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미연이 직접 제 가게에서 담근 김치를 가져와 볼게요. 한번 맛보고 결정해보세요라고 하셨죠. 저는 잔뜩 기대 반, 의심 반 상태였어요. 잠시 후 미연이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를 가져오셨어요. 언뜻 보기에는 파오차이나 김치나 새빨간 고추 양념에 절인 채소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여서 그냥 매운 배추절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냄새를 맡아보니 파오차이 때 느꼈던 그 콱 쏘는 시큼한 쉰내와는 전혀 달랐어요. 향긋하면서도 매콤하고 살짝 감칠맛 나는 향이 느껴졌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입 먹어봤어요. 그런데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시큼하다고 표현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상큼하고 배추 식감이 아삭아삭 살아있었어요. 아주 살짝 숙성된 풍미가 입안을 감돌면서도 마늘, 고춧가루, 양파 등 여러 재료가 조화를 이룬 느낌이었어요. 우와,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파오차이랑은 아예 다른 음식이네요. 신선하고 뭔가 달콤한 맛도 살짝 있어요. 저도 모르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김치 하는구나. 특히 서양인들은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고 고추의 매운맛도 어느 정도 즐기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숙성된 김치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김치를 맛본 뒤 제 머릿속에는 내가 괜히 파오차이만 고집하며 손님들을 붙잡으려 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식이라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파리에서는 한식당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미연이 말한 대로라면 제가 가진 프랑스 요리 노하우와 잘 결합하면 더 독특하고 매력적인 퓨전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미연에게 결심했어요. 우리 가게 한식 체인점으로 다시 오픈할래요. 메뉴 구성이며 인테리어며 당신에게 전부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미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시죠. 라고 답해주셨어요. 그 순간 마치 폐업의 문턱에 서 있던 제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다시 시작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기존 인테리어와 메뉴판을 거의 전부 바꿔야 했거든요. 미연은 지금 쓰는 가구 중에 몇 개만 살리고 나머지는 한식당 체인 콘셉트에 맞춰 리뉴얼을 해보죠. 색감도 조금 따뜻하고 모던하게 바꾸고요라고 세세하게 조언해 주셨어요. 공사 기간 동안 저는 영업을 중단했고 대신 매일 아침 미연의 한식당에 나가서 서빙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빙 순서나 음식 이름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삼계탕 등등 듣기만 해도 낯선 메뉴가 한가득이었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배워보니 재료와 조리법이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고 또 발효나 숙성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요리와도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손님들을 응대하는 법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인 손님에게는 최대한 한국어로 친근하게 인사했고 프랑스 현지 손님에게는 음식 소개를 할 때 이건 한국식 마리네이드 양념로 고기를 재운 뒤 직화로 구워서 아주 부드럽고 풍미가 깊어요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런 방식이군요 하면서 흥미로워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미연 곁에서 실습 겸 일을 해보니 왜 세계인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고춧가루가 매운 음식이 아니라
맑고 깊은 국물 요리부터 바삭하게 튀기는 전 종류, 밥 위에 각종 채소고기 양념장을 얹는 비빔밥 등까지 무궁무진했거든요. 특히 전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처음 맛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김치가 국물에 녹아들면서 시원하고 칼칼한 맛을 내는데 돼지고기와 함께 끓이면 감칠맛이 폭발적이었어요. 파리지행 손님들도 이 메뉴를 종종 찾았는데 다들 이건 마치 고르곤졸라 치즈처럼 처음엔 낯설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은 단지 매운맛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발효와 숙성을 통해 만든 다양한 맛의 층이 있구나 하며 감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오픈할 내 가게에서도 이런 핵심을 잘 살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저는 미연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미연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가게 접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한식 체인점으로 출발할 용기를 얻었어요. 김치를 처음 맛보고 놀랐던 순간도 잊을 수 없고 매일매일 한국 음식을 배우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기분이에요. 이 은혜 어떻게 갚죠? 그러자 미연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밀리, 이 체인점이 잘 되면 그게 곧 제게도 큰 기쁨이죠. 같이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 젊은데 더 성장하려면 다양한 파트너가 필요해요. 아밀리 같은 분이랑 같이 하면 분명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한국 퓨전 레스토랑을 만들어야지. 미연에게 받은 도움에 보답해야 해.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제 가게가 프랑스 한식 체인 콘셉트로 재오픈하게 되었어요. 인테리어는 여전히 파리의 정취를 살리되 곳곳에 한옥 느낌의 장식을 가볍게 더했고 메뉴판도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메인으로 하되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프랑스식 디저트와 와인을 조합해 후식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구성했어요. 새로운 간판 아래서 첫 손님을 받는 날 저는 예전처럼 떨리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미 한 달간 미연의 가게에서 손님 응대를 꽤 익혔고 한국 음식의 맛과 매력도 어느 정도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제 가게 문턱을 들어서는 손님들에게 직접 김치를 담은 작은 접시를 내밀면서 환영합니다. 이거 제가 요즘 새로 공부한 김치랍니다. 한번 맛보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어요. 손님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김치를 먹어보고 오, 생각보다 향이 좋네요. 아삭하고 새콤달콤해요. 라고 반기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내가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았구나 싶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전처럼 절망하지 않아요. 한국 음식을 배우고 프랑스 스타일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제겐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을 잡아준 미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날 밤 문을 닫고 카운터에서 홀로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파오차이 사태로 울고불고 하던 제 모습이 꽤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에서 두 번째 개업을 맞이하게 된 제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 한국과 미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 아밀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응원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파리지행도 관광객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프랑스 한식 퓨전을 선보여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프랑스 식당 사장 아밀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